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다수의 책들이 읽고 나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생각해 보거나 여운을 남깁니다. 이번에 읽은 괴롭힘은 어떻게 뇌를 망가뜨리는가는 유독 많은 생각을 하며 읽게 됩니다. 아마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인 제니퍼 프레이저는 자신이 학창시절 교사로부터 겪었던 성적 학대와 그녀의 큰 아들이 학교 농구팀에서 코치로부터 겪었던 학대,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받은 정서적 학대, 가르치던 학생이 교장으로부터 받은 성적 학대로 힘들어하다가 자살한 이야기까지 고통의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피해자들이 마음속 가해자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어른이 되고 힘이 생기면 가해자가 되면서 끊임없는 악순환이 된다고 저자는 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막고 상처를 치유하려면 의지를 갖고 뇌의 신경 가소성의 원리에 따라 꾸준히 뇌훈련을 하고 운동과 마음 챙김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학대라고 하면 성적, 신체적 학대만을 생각했지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책을 읽으면서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는지,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겠다며 훈육이랍시고 던졌던 말들이 내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에 매랍시고 저 또한 회초리를 몇 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어린 나의 아이 입장에서는 공포감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중학교 때까지 어머니에게 맞고 자랐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반항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 묻어버렸던 일들이 생각나며 이 책을 읽으며 저 또한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제 자신에 대해 컨트롤이 됩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 자주 말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도 또한 저에게 사랑한다 자주 말해주고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내 아이로 인해서 내가 더 잘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변화를 원한다면 한두 번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괴롭힘과 학대가 남긴 상처에서 벗어나는 치유와 행복의 10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단계별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뇌는 괴롭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아드레날린이 혈관에 상처를 내고 이로 인해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코르티솔은 해마세포를 손상시켜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을 감퇴시킨다. 많은 사람이 신체적 상처가 정서적 상처보다 나쁘다고 믿지만 연구에 따르면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여파를 고려하고 자제하고 집중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등의 뇌의 집행 기능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 의해서도 똑같이 위험에 빠진다. 회백질 감소는 집행 기능이 이루어지는 뇌의 전두엽 부위에서 나타나는데 아이가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았는지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는지는 상관이 없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괴롭힘과 학대가 뇌에 영향을 준다는 신경과학적 발견을 공유해서 교훈을 전달하면서 우리 삶에서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다. 신경가소성을 이용한 치유가 성공하려면 환자의 전체, 즉 마음, 뇌, 몸이 자신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핵심 단어는 전체로 이는 분열된 자아가 아닌 총체적 자아를 가리키며 마음, 뇌, 몸이 정렬된 상태를 뜻한다.
1장 변화하는 뇌. 뇌는 우리가 사는 동안 가소성을 유지하고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비록 트라우마로 뇌의 기능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라도 자신의 뇌를 바꾸고 강화할 내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다. 상처받은 뇌는 마음속 가해자를 낳고 이 마음속 가해자는 내적 또는 외적으로 공격을 일삼는다. 이 마음속 가해자를 통해 악순환이 시작된다. 내적 공격은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우울증, 불안, 섭식장애, 자해, 파괴적 관계, 약물남용, 자살충동 또는 최악의 경우 자살의 형태로 나타난다. 외적 공격은 무기소지, 범죄 행위, 타인 학대, 공격적인 행동, 싸움 등으로 나타난다. 신경과학자들이 뇌스캔을 통해 이런 악순환을 확인하면서 2010년 주류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학대의 악순환, 괴롭힘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경과학 정보로 무장한 새로운 틀, 뇌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앞세우는 틀로 들어가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토대로 외집단이 구축되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뇌는 무시되고 심지어 거부된다. 우리는 자신의 뇌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뇌를 존중하고 자신의 뇌를 괴롭힘과 학대에서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마치 차에서 안전벨트를 매거나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거나 화재에 대비해서 비상구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과 같다. 13세에서 25세 사이의 뇌는 괴롭힘에 취약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회복에 능하다. 하지만 뇌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치유 과정을 시작하기 어려워진다. 가장 걱정스러운 일은 종종 피해자가 살면서 실패하고 나약해지고 중독에 빠지기 쉬운 현상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뇌가 피해를 입었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과거에 학대받은 뇌는 괴롭힘과 학대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자신이 단지 예측을 하는 건지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학대 행위에 대해 생각하거나 걱정만 해도 뇌가 공황 상태에 들어가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만성 스트레스를 불러와 학습된 무기력증을 일으키고 뇌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신화를 떨쳐버리려 한다. 신경 가소성으로 무장한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으며 오히려 엄청난 전제력을 가지고 있다. 2장 학대는 필요악이라는 거짓말. 경미한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코르티솔이 걷잡을 수 없이 분비되면서 시내스 연결이 끊기고 가지돌기가 위축되면서 세포가 사멸하는 유전 활동이 촉발된다. 결국 해마가 물리적으로 건포도처럼 쭈그러든다. 2015년 괴롭히는 교사를 출간한 이후 나는 인터뷰 요청과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상담 요청 또는 괴롭힘과 학대 행위에 관한 회의와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았다. 그런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모진 것과 학대하는 행위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을 받곤 했다. 미묘한 차이는 없다. 대신 이런 질문은 괴롭힘의 패러다임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감쪽같이 위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에게 중첩되어 나타나는 4가지 특성은 각각 나르시시즘, 반사회적 성격장애, 가학성 성독착증,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알려진 남을 조종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1990년대 말 괴롭히는 행위, 즉 동물의 사회적 복종을 연구하던 신경과학자들에 의하면 성체 동물에게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기 동물은 자기보다
더 작은 동물에게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자기와 동등하거나 몸집이 큰 동물에게는 두려움을 갖고 복종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커서 괴롭힘을 가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악순환을 볼 수 있다. 신경과학자 메르체니치는 괴롭히고 학대하는 뇌는 신경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을 배우고 이들의 뇌는 괴롭히는 멘토에게서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는다. 아동기에 학대를 당하면 뇌가 약해지고 왜곡되어 결국 파괴적이고 남을 조종하는 행동이 생겨난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드는 것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따지는 것과 같다. 대신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데 들이는 시간을 상처를 치유하고 악순환을 멈추게 하는데 집중적으로 할애할 수 있다. 3장 복종의 악순환. 10대에게 또래 집단 앞에서 모욕을 주는 일은 이들이 발달하는 뇌에 최악의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왜 소수만이 권위에 도전할까? 복종이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어 개인의 행동 강령이 힘을 못 쓴다. 아이를 어른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타고난 뇌의 거울 누련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이런 훈련은 다른 사람의 고통, 정서, 경험에 따라 즉각 발동되는 뇌의 공유신경 회로를 망가뜨린다. 복종하는 성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유연한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공감과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신경망을 바꿀 역량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선택으로 굳어진 사고방식을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모든 뇌는 저마다 지문만큼 독특하다. 쌍둥이의 뇌라도 신경가지, 연결 회로가 다 똑같지는 않다. 목표는 우리의 독특한 뇌가 항상 변하고 적응하고 성장하고 도전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 기술을 신경망에 연결하도록 힘쓰는 것이다. 인생에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이며 목적이 있는 연습에 매진할 때 우리는 뇌 속의 신경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괴롭힘의 패러다임이 불안정하고 공포를 유발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학습 능력이 있는 건강한 뇌 신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기본으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안전한 환경 구축이 새롭고 강한 신경망을 놓기 위한 기본 단계임을 거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형 사고방식이 자라는데 그 이유는 이 사고방식이 실수를 통한 배움, 즉 실수의 반복으로 뇌가 성장하면서 상당한 능력과 힘, 독창성을 발견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4장 뇌 잠재적 훈련. 에턴 에로스미스의 공동 창립자인 바버라 에러스미스 영은 히스테릭하거나 반사회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들은 전두엽이 약한 경우가 많다고 본다. 전두엽은 계획, 전략개발, 분류, 목표 수립과 끈질긴 수행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다. 에로스미스 영의 믿음에서 주목할 사항은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도덕적 평가에서 벗어나 신경학적 측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학습에 고전하는 아이들은 게으름, 히스테리, 변덕이 심함, 무책임, 같이 괴롭힘의 패러다임의 꼬리표가 따라붙는 안타까운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다. 신경과학자가 보기에 이들은 분명 뇌 속에 일종의 결함이나 상처가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도덕적 평가의 낙인을 떼고 그 자리에 근본적인
뇌 기반의 원인을 나타내는 진단명을 붙여야 할 때다. 우리 뇌는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시간 간격을 두고 연습을 반복하면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다. 신경가소성이 내포하는 뇌의 변화 능력은 흥미롭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간단히 말해 우리에게는 신경학적 상처를 치유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회복하여 마음, 뇌, 몸의 삼위일체를 이룰 능력이 있다. 메르체니치가 40년 동안 자폐 환자부터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학대 가정에서 자란 환자, 종양 제거가 필요한 환자까지 온갖 환자를 치료한 후 내린 결론은 누구든 뇌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장 뇌가 괴롭힘을 기억하는 방식. 남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아이는 물론 그 누구에게라도 상처를 줄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연기하는데 도같은 이들이다. 만약 회사의 상사나 관리자가 직원에게 학대 행동을 한다면 이들은 당장 공격 혐의로 기소되겠지만 성인과 아이처럼 힘의 불균형이 있을 때는 그 법이 바뀐다. 공격 행위가 동기부여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학대를 신고하더라도 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할 뿐더러 학대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아이들은 그들이 우회했다거나 그럴 리가 없다거나 어른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다거나 그들이 학대를 자초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이들 세상의 어른들도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괴롭힘의 패러다임의 핵심에 자리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결함을 내면화하면서 어느새 수치와 자기 혐오에 휩싸이게 된다. 학대하는 사람을 해를 가한 인물로 명확히 인식하는 대신 아이들은 자신이 괴물 같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폭언을 하면 청각피질의 회백질 부피가 변할 수 있다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여자아이들은 뇌에서 음핵과 생식기 주변 부위에 해당하는 체감각피질이 점점 얇아지게 된다. 아동학대는 이들 내의 감각처리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다. 온갖 형태의 아동학대는 뇌의 위험감지 및 반응 회로에 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를 구조적, 기능적으로 바꿔버린다. 아동학대와 방치는 뇌의 형태와 기능, 신경망 구조에 영향을 준다. 피해자는 학대를 자기 내부로 돌려 우울증, 불안, 자살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증상을 보인다. 입은 상처를 바깥으로 돌리는 피해자들은 공격성, 충동성, 태만, 과잉 행동, 약물 남용 같은 문제를 드러낸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는 성인이 되면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훨씬 교묘한 방법으로 숨긴다. 따라서 우리는 괴롭힘과 학대가 자체적으로 영속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6장 몸과 뇌를 돌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괴롭힘, 학대,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중년기 전신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노년기의 만성적인 건강 위기를 가져오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동기에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면 중년기에 우울증, 불안, 경계성 성격장애, 나르시시즘 등 정신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암과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자가면역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증가한다. 뇌는
역경과 학대의 상처를 성인기까지 지고 가기 때문에 아동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과 타인을 대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흡연, 무기력, 폭식, 마약, 알코올 남용 같이 건강하지 못한 습관으로 생긴 중년기 만성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의학계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선택이 트라우마를 겪은 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사회는 학대한 자에게는 좀처럼 책임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건강 문제는 자신을 돌보지 않아 생긴 것으로 비친다. 바로 이 때문에 자신의 진짜 마음과 마음속 가해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메르체니치는 40년 동안의 신경가소성 연구를 통해 뇌는 심각하게 상하고 다치고 엉망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뇌를 건강하게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메르체니치가 2016년 카블리상을 수상한 것은 망가져가는 뇌에 관한 연구 때문이 아니라 뇌의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메르체니치는 자신이 독이라고 표현하는 뇌 소음을 잠재우고 건강한 뇌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뇌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100건 이상의 동료 평가 연구를 걸쳐 발표되었으며 인생의 어떤 시기에서도 뇌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브레인 HQ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7장 괴롭힘과 학대가 가하는 세뇌.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 뇌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파악해서 설령 가해자에게 동조해야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망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공포심으로 인해 극한 상황을 유발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이다. 범죄 심리학 용어로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 혹은 동조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을 뜻한다. 아이들이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학교, 학원, 스포츠계, 종교계, 예술계에서 자기들을 포로로 삼고 학대하는 사람에게 애착과 충성심을 느끼고 이들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런 권력자의 비밀을 지켜준다. 이 아이들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때로는 심지어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권력자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스톡홀름 증후군과 비슷하다. 벌을 받을만 했다는 말은 가해자가 피해자 머릿속에 박아넣는 주문이며 수십 년이 지날 때까지 이 주문을 밀쳐낼 강단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다. 너는 나 없이는 살아나지도 일을 하지도 기회를 갖지도 올바른 사람을 만나지도 경기를 하지도 야생에 나가지도 학업에서 성공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마. 와 같은 이 말은 학대자가 아이들에게 하는 소름 끼치는 거짓말이다. 8장 마음 챙김. 현재에서 행복을 찾는 뇌 훈련. 마음 챙김은 집중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며 거의 3000년간 지속되어 온 동양 의료의 초석이다. 21세기에 광범위하게 실시된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8주 동안 마음 챙김 기반의 집중적인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에 참석한 훈련자에게서 걱정, 불안, 우울증 감소와 더불어 대뇌 피질과 해마 용적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음 챙김은 부교감 신경계를 깨우는데 이 부교감 신경계는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하고 혈압을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대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또한 뇌와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재충전하고 균형감을 잃지 않고 치유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받은 편도체에서 나오는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집중력과 에너지를 모으는 편안한 메시지, 현재를 살아가는 친절한 메시지로 바꿔준다. 교감신경에 따라 투쟁, 도피, 경직 반응으로 대처하고 싶어도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근처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 의도적으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위기에 대처할 수 있으며,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눈점을 분명히 밝히며 남에게 공감하고 창의력으로 대처하고 자기를 연민으로 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그리면 생각이 뉴런을 자극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생각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내용은 특정 뇌세포를 자극하는 역량이 있다. 자신의 통증을 인식한 다음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작업을 통해 뇌 속의 통증 회로를 잠재울 수 있다. 9장 운동, 뇌를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 신체 운동과 학습은 서로 보완하면서 적용한다. 신체 운동은 새로운 줄기세포를 만들고 학습은 이들 세포의 생존을 늘린다. 운동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가하면서 근육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뇌의 기반 구조와 뉴런에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 유산소 운동은 세포 회복 과정에 시동을 걸고 세포 간 에너지 생성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암 발병과 신경 퇴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고 우리 뇌와 몸에 효율적이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백신과 마찬가지로 소량의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하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이 위축되고 과부하가 걸린 뇌가 뉴런 간의 연결을 끊어 기억을 파괴할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가 왜 학습에 해로운지, 운동이 왜 학습에 이로운지 보여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뇌가 괴롭힘에 대한 반응으로 말 그대로 트라우마를 겪은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괴롭힘과 학대를 신고하기 힘들어지며 기억이 단편적으로 돌아와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뼈아프게 상기시켜준다. 수동적 태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스스로를 믿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느린지 나는 안다.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분열된 마음, 뇌, 몸을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통합되어 공생하는 총체적 자아로 바꾸는 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수많은 시간, 거리를 어줍잖게 서성이다 어느 순간 그 어색함이 자신감으로 바뀌어 자신 있게 조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러너스 하이라는 운동 후의 행복감을 맛보면서 뇌에서 엔도르핀이 생성되는 그 놀라운 느낌을 학습고대하기 시작한다.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트라우마 경험을 몰입의 즐거운 경험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상태에서는 주변 세계가 잊힌다. 우리는 시간을 잊고 움직이고 인지하고 창조하는 자아가 된다. 10장 괴롭힘의 패러다임에서 공감의 패러다임으로. 괴롭힘은 자신이 겪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덜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투영하는 반면, 공감은 상대의 지난 날을 듣고 그것이 이들의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상상한다. 공감은 기억, 논리, 유추, 추론을 사용해 상대의 경험을 해석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으로 볼 수도 있고, 상대의 신체적, 정서적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신경 영상 연구에 따르면 뇌에서 사고 및 감정에 관여하는 부분은 공감 반응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공감은 총체적 반응인 것이다. 반대로 괴롭힘과 학대는 타인에 대한 공감 결여로 생기는데, 타인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과 모욕을 상상하거나 이를 자신의 일로 결부시키거나 대응하지 못한다. 공감을 동정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동정은 단절을 유발할 수 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안 됐네 라고 표현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예의 처지에 서는 대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휴스턴 대학교 연구교수 브레네 브라운은 공감과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만 자기는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동정은 다르다고 말한다. 공감은 치유력이 있지만 동정은 수치심을 유발하기 쉽다. 공감 반응은 누군가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울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정신,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해서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싶게 만들고, 누군가 가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항하게 한다. 마음을 챙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다. 자극과 대응 사이에 간격을 두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 의도를 고려하고 경험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의 신경망은 친사회적 행위 또는 남을 돕는 행위에 상당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괴롭히고 학대하는 구조를 무너뜨리고 이를 새로운 신경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에게 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의 행위를 빨리 저지할수록 이들의 신경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 수월해지며 피해자는 피해를 덜 입고 학대의 악순환은 더 빨리 종식된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정말 묻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